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고 했었죠. 특검은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구치소 진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친윤과 통일교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 오늘은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수사 무모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는 서울과 가평본부를 비롯해 한학자 총재 거처가 있는 천정군과 통일교 내 부속시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요, 오늘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구속 절차적 하자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이세요? 건강 안 좋은 부분에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불출석 접견도 그럼 가능했었던 건가요? 건강 상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이 이 시각 현재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나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왔어요. 그럼 세 분 먼저 소개해드려요. 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직접 몸이 안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구속 적부심에 나온 것이 재판부에 조금 유리하게 반영이 될까요? 사실 재판부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건강상 이유잖아요. 예. 근데 재판부 판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는 사실 크게 좌우되진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네. 예. 왜냐하면 근데 다만 직접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것보다 예. 당사자가 직접 앞에 나와 있으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떠한 호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전달력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소명을 하고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본으로 하겠죠. 지금 특검에서는 구치소에서 받아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병원 자료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어때요? 사실은 판사들이 보는 건 객관적인 자료죠.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구속된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 지금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할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래서 판사들이 고려를 해서 보는 부분은 그런 건강과 관련된 자료인데 그게 반드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검진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구치소에서도 엄연히 이 의료진들이 있고요. 의료진들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할 만하다고 하면 판사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만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특검 조사 안 받고 있고 재판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 적부심에는 나왔다.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는 기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구속 적부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사정 변경이 없어요. 사정 변경이라는 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진범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기 행각을 펼쳤는데 피해자가 다 변제가 됐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꼭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내팽개쳐버리고 또 결국에는 건강 악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어쨌든 얼마 전에도 모스탄이라고 국제사법대사 전 이분도 만나려고 하고 또 구속 적부심 청구에는 또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이것을 본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구속 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는 뻔히 다 아는데 예. 다만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특검이 이 공소 과정에 빠져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재판 전략 지연으로밖에 그러니까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그래야지 혐의가 10개인데 예. 막 지연을 시키면은 그래도 9개, 8개로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저는 실제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의도. 그런데 최 대표님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몇 시에 몇 분에 출석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계속 벌여왔었는데 오늘은요. 1시간 15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타이밍이 예. 바로 특검이 모스탄 그 전 국제인권 대사 그러니까 그 사법형사제도 대사를 바로 접견 금지시킨 직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나의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가족과 뭐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못 만나게 하는데 그때 모스탄 대사에게 전 교수에게 그 했던 시간은 10분이었거든요. 접견 시간이. 네. 통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통역 빼고 나면 실제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짧은 그 접견도 재판부가 그러니까 특검이 나를 이렇게 권리를 제약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동원해서 맞서겠다. 저는 그런 어떤 맞불 성격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나간 것도 예. 특검이 그렇게 과도하게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사법 절차 제도를 악용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나는 내가 거기에 나갈 필요가 없지만 내가 소명해야 되는 법원에는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성의 있는 태도로 내 걸 설명하겠다. 뭐 그런 약간 기싸움, 맞불 성격으로 봐야지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과의 그런 신경전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특검 배제해달라고 어젠가요 요구하고. 준비 상황을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PPT를 140여 장 준비했다고 하고 특검팀에서는 한 100여 장 정도 준비했다고 하면 박 변호사님 이거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상 그런데 양측에서 준비한 자료가요. 영장 실질 심사 때 제출한 자료와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된 게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 양측이 이제 주장하고 소명하는 자료가 추가가 될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미 다뤄졌던 부분이고 네. 쟁점을 정리를 하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중 구속이다. 그리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또 구속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사정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줄어든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사실은 소명을 할 거라서 판사들이 이 자료를 반드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테고 뭐 특검팀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뭐 바뀐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박 변호사님 원래 구속 접부심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사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근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결론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요. 이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기간 동안 사실은 이 구속기관에서 산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는 사실 신문은 사실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문기일을 잡아야 되고요. 또 신문은 24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신문 자체가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속적부심이 잡히면서 특검이 강제구인 3차례까지 했는데 더하는 거를 이제 특검 보였나요? 특검보가 구치소 가는 걸 일단 중단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이 강제구인을 더 시도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이제 강제 구인을 더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정 당국을 좀 알아보니까 교정 당국에서도 이제 강제 구인 절차 그러니까 쉽게 강제로 끌어내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사실 나오라고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 구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정 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라는 게 실제로 팔 잡고 이렇게 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지를 딱 끌어가지고 나오는데 할 수야 있겠지만 근데 이제 또 이게 교정 당국 공직자들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게 자칫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실리적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이제 조사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뭐 말하겠습니까? 뭐 묵비권이나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 차원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단독 재판부였는데 오늘은 이제 대등 재판부 3명의 그 부장 판사가 이제 같이 이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는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이게 또 구속 취소가 한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난지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여러 곳에 여러 사람의 이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는
통일교 서울본부와 가평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먼저 박주희 변호사께서 어떤 혐의를 보려고 지금 통일교 본사지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는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이 통일교의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크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드러난 부분인데 이 통일교 총재와 간부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다른 측근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포함된 곳이 천정궁이라고 해가지고 최수영 평론가 통일교 자체가 좀 대중들에게 좀 감싸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여기 한학자 촌재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주 봅니다. 이제 이제 고향을 가다 보면은 서울 양양 고향 근처세요? 예, 고향을 가다 보면 가평을 지나는 곳에 예.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에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 같은 데가 하얀색 건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큽니다. 뭐 27,000평이라 그러니까 연면적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대리석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큰 기둥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압감을 주는 외관만으로도. 그렇죠. 예. 그런 곳인데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특검이 제출한 그 소명에 동의해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적시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이 일부 법원이 판단해서 이거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만큼 예. 저는 그 속도전과 그다음에 방향성을 주목하는 게 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겨냥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본산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사실상 심장부가 털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통일교 측도 매우 당황할 수 있을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통일교 역사상 이런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의 방향성과 속도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특검팀이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다. 그런 예. 어떤 시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도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나요?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상 사법부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좀 자제하는 좀 성향이 있긴 한데 예.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윤 씨잖아요. 예. 윤 씨가 통일교 간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일교와의 연관성은 인정이 됩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요구하는 범죄 혐의점의 소명의 정도와 압수수색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혐의 소명 정도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범죄 혐의점과 어느 정도라도 연관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에서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지금 통일부 간부가 본인이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금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예. 다만 통일교 측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일 그렇죠. 뿐이지 우리 종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예. 오늘 만약에 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전달을 이런 금품을 전달했을 때 그 금품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 출처가 만약에 통일교와의 관련이 있다라면 예. 아니면 이 윤 씨라는 이 통일교 간부가 이런 금품을 전달을 하고 통일교 총재라든지 통일교 다른 간부들한테 이런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자체에서 금품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측에서는 이제 개인의 일탈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 고리를 찾느냐 마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가지고 좀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좀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 펼쳐졌는데 여기입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도들이 크게 물리적 저항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이 나오니까 경찰 기동대가 동원이 됐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혹여라도 이제 하나의 종교이고 예. 또 종교에는 어떤 신앙으로 뭉쳐진 어떤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 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압수수색은 불가피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저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어떤 건물에 대한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아. 그런 압수수색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의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청탁 의혹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권성동 의원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2023년
때 일입니다. 최종표 네. 그때 생각해 보면 23년 전당대회가 김기현 대표가 됐던 그 당선됐죠.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시에 이때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그 천하람 그리고 이제 나경원 등등 이제 후보군들이 많았는데 예.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정리가 됐고 안철수 의원은 당시 많은 사람이 기억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때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정무수석의 발언이 또 이제 전대 개입 논란을 낳았고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후보 정리가 됐을 때이고 후보 되기 전에 권성동 의원이 사실 친윤계 대표 주자로 나갈 거라는 설이 유력했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걸 깨고 갑자기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동안 후위에 있었던 김기현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결국 당선이 됐는데 예. 이 과정에서 통일교가 개입됐다는 논란은 뭐냐면은 건진법사가 이제 권 의원 측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당원을 좀 모아주겠다. 예. 우리가 이제 신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했다는 게 이제 그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거고. 예. 그다음에 만일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권 의원과 관련이 있는데 그 권 의원이 불출마하니까 결국 그때 당원 모집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결국 김기현 의원 쪽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빠르게 이제 1위로 부상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2023년 3월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1월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22년 11월에 전통일교 간부 윤 씨하고 건진법사가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는 겁니다. 윤심이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이제 건진법사가 답을 합니다. 구속적 불심 심사가 지금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요거 잠깐 종료가 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문 사고 나서 24시간 내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결론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방대하지만 이 쟁점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실질심사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 추가적인 부분은 건강상 이유인데 뭐 판사들 의사가 아닌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론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병보석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들도 뭐 보증금 납부 석방이라고 해서 판사가 뭔가 보증금을 납부를 전제로 석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다만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 납부 석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해소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과 지금 시점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결론을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 간부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투표 근무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건진법사가 10,000명 이상, 당비 석 달 이상 납부한 당원이 필요하다. 이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 박 변호사님. 이것만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통일교 본부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통일교하고 연관고리는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정말 이 당원에 대해서 통일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 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 당원을 가입했던 사람 당사자들이 이런 압력이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가입했다는 부분은 절대 자백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정황 증거를 모아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떤 특정 시점에 갑자기 아까 지금 요구한 것처럼 10,000명 이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10,000명이라는 인원수가 특정 시점에 몰려서 만약에 가입한 정황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고 그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통일교의 신자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체로도 연관고리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통일교 신자들한테 이런 가입에 대해서 어떠한 지령이라든지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그런 메시지라든지 지시 정황이 있다라면 그게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이 될 거고요. 예. 또 이게 유효당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만약에 이 당비를 납부하게 되는 이 자금이
자금에 대해서 통일교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로 사실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까지. 그렇게 만약에 과조가 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요의 정도에 이르렀다 하면은 사실은 정당법에는 입당 강요죄라는 죄가 있어서 그 부분 처벌할 수가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당을 강요 당해서 경선이라든지 전당대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내 경선 방해죄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통일교 간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봤는데 최소한 또 하나 필요한 것이요. 건진법사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에서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오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건진법사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그냥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당원 가입을 통일촌을 받아가지고 제공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건진법사가 받는 혐의가 워낙 많은 것 가운데 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일종의 친윤 지도부를 구성하려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전 제가 보기에 이 가설이 조금 신빙성이 없는 거는 예. 당시 권 의원은 이제 내가 만일 지도부가 된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건 윤 전 대통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당정 일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자발적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내려놨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왕에 당원 모집했으니 이거 김기현 밀어주자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사실상 그때 권 의원이 불출마하는 거는 이미 예견됐던 것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준석 당시 전 대표를 몰아내고 예. 그러면 그 텔레그램 방에서 체리 따봉 주고받던 권 의원을 당대표로 시킨다면 이건 누가 봐도 윤 전 대통령이 당내 영향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그런 이제 시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입증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물론 특검에 몫이겠지만 가설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뭐 표피상으로만 보면은 뭐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려고 이제 얘기를 나눈 메시지로 보이지만 정작 그때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연결이 되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야 국민의힘을 이제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저희가 봤을 때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뭐 권성동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오히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권성동 의원 말고도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탁을 받아가지고 권성동 의원하고 알게 돼가지고 또 그쪽 라인으로 엮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20대 대선에서도 신천지 어떤 경기도의 간부가 양심 선언도 했잖아요. 신천지도 이렇게 당원 모집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가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확실한 물증, 증거를 네. 확보를 해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근데 그것은 저는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예. 밝혀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당원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전 통일교 간부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권성동 의원은 당선도 안 됐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법적으로도 원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정황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뭐 자백하지 않는 이상 정황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그게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입당에 대해서 강요를 했고 그 입당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입당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전당대회에서 원했던 이 당원이 원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당 자체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수라든지 이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뒷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을 살펴볼 텐데 최수영 편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천 개입 의혹 하나 있고 이번에는 전당대회까지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게 두 가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아주 고유한 영역인 것을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이게
사실 검찰이나 수사의 영역이 아닌 어떤 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전당대회 관련된 거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의 과거 돈봉투 사건 전대 이제 송영길 대표 때 이제 그 물론 사건이 전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실제로 매수를 위해서 돈봉투가 돌아갔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깊숙하게 수사를 개입한 거고 그러면 전대를 뽑는 과정이라든가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있어 오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특정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그 이제 당내 경선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이런 선거 때 돈을 주고 이제 당원 모집을 유도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됐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 집단에게 접근해 가지고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예. 이 부분들을 특검이 들여다 본다는 자체가 이건 사실 공천 개입 의혹과는 또 다른 이게 뇌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좀 말하자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송은석 원내대표가 막 권의원 압수수색 할 때 당원 의원들 또 권의원 방 앞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대응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예. 이렇게 불거진 통일교가 전대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만일 이게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 근거 없음으로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만일 사실 이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감내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전당대회의 그 행위 자체가 정통성을 잃는 사안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가설이 좀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예. 만일 그렇다면 이거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전당대회 많이 하고 선거 그렇죠. 치러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당원 가입은요. 한 2, 30명만 딱 휴대폰 뺐잖아요. 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하물며 1만 명을 모집했다고 하면 1%인 100명만 휴대폰 들여다보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문제는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방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도 오히려 특검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라고 규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최소한 필요 네. 하나 10,000명 정도 아까 네, 권리당원이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10,000명? 10,000명 정도면은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권리당원 대선 후보 경선 기준하면 75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75만 가운데 이제 전당원 투표가 이제 하게 되면 75만이 참여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제 대선 그러니까 경선 룰 구조가 대표 구조가 지금 80 당대표 그러니까 당원 80에 8대 국민 여론조사 2잖아요. 예. 당시는 이게 당원 100%였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10,000명이라 그러면 그럼 75만 가운데 10,000명이라 그러면은 이걸 조직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10,000명이 이제 여론을 끌어가는 이제 그런 그 좀 말하자면은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예. 75만 가운데 10,000명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직적으로 물론 이제 10,0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75만이라는 그리고 전당원 투표 근데 그때는 당원 100%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엄청난 결과를 미쳤을까라는 점에는 저는 조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 이 10,000명이라는 충성스러운 당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이 1만 명은 전화기 자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세론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고 1만 명이 보통의 우리가 253개 총선 지역구가 있잖아요. 보통의 권리당원 한 2,000명이면 됩니다. 근데 5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 1만 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당시에 당원 100%로 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혐의를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청탁 의혹인데 그제요 이미 건진법사의 법당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죠. 이틀 뒤에 통일교로 간 겁니다.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인하했는데 어떤 부분 새롭게 보시긴 하세요? 이전에 압수수색 당시에 놓쳤던 것들도 좀 보신 게 있으실까요? 안에 당사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틀 전 압수수색에서 특검이 뭘 찾았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뭘 찾으러 들어간 건지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좀 실물 이런 거를 일단 찾으려고 할까요?
특검에서? 사실 실물을 찾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사실 실물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본인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실물은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통일교 측에서 이걸 받을 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받았는지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통일교의 현황과 관련해서 이런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 있으면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과연 법당에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도 사실은 맞춰줘야지 이 혐의가 맞춰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건진법사 그냥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간에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연락했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실물뿐만 아니라 뭐 주고받았던 뭐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뭐 찾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이제 강제 수사를 보면은 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친윤이라는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얘기인데 권성동 의원실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상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얘기만 할 수 있게 저희가 그전에 착수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저만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금 최수연 프로 네. 인물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4명의 현역 의원이 공통점 친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친윤 게이트로 이제 급부상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따져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표현합니다. 아마 이번 세계 특검의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예. 아마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거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친윤의 핵심이었다는 건 너무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 사건 때 실명이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예.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실세였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윤상현 의원까지도 윤상현 의원은 뭐 사실상 뭐 전방위적으로 공천 개입서부터 이제 내가 상현한테 저 얘기했어라는 육성까지 이름도 나왔으니까 나오고. 예. 저는 뭐 이걸 이제 친윤 게이트라고 이제 언론은 이제 표현하지만 실적으로 이 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서 조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 네 사람들은 지금 이럴 겁니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우리한테 특검 칼날이 올 거는. 다만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도록 우리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이분들이 물론 이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협조는 다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고 보지만 예. 저는 이 네 분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전 임종득 의원도 했잖아요. 근데 특검이 만일 이분들 외에도 정말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다 압수수색한다? 이건 동의하기 어려운 게 특검도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의해서 하는 만큼 예. 압수수색도 정밀 타격형으로 좀 서지컬 스트라이크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름 나왔다고 이렇게 자꾸만 모든 사람에게 한다는 건 사실 의원회관에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과거 저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하려면 대통령실에 자기 근무처를 압수수색해야지 작년에 당선돼 들어온 사람의 무슨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보다는 이렇게 정밀 타격형으로 하는 건 동의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조금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뭐 앞서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체에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 소명 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 사실 참고인이나 제3자의 장소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범죄와 관련되기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거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사실상 사실 문제 없이 사실 발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강성필 부대님 안 나왔던 인물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관여됐다는 것이 처음 나온 건데 구명로비 의혹을 여러 가지 오늘 특검 설명은 그래요. 구명로비 의혹을 보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변 인사에 대해서 구명 로비한 흔적이 정황들이 많더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의원들을 압수수색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갈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마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부터 먼저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소명이 될 만한 좀 증거가 나왔고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에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압수수색 나온 이 네 분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황이 포착이 어느 정도는 있기 있을 때문에 것이다. 그리고 예.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빠진 것도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분은 아직 현역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이미 수색 같은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나름대로의 그 예. 아래 하위부터 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입증이 좀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법률 전문가인 정점식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검사를 했지만은 이런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이런 영장을 발부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영장을 청구한 특검도 문제이지만 이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압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협조해드립니다. 참고인지 저기 한다니까요. 권성동 의원님은 이미 하고 지역 사무실 하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글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담담하네요. 예. 이철규 의원도 그 치안감 출신입니다. 경찰에서 경찰 출신이죠. 그 정보국장도 했고 이제 예. 지방청장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진행될 때는 협조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일선에서 이제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저 말에 그 본인이 이제 참고인 자격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혐의가 입증되지 아직은 않아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내 당연히 협조한다. 이제 그런 뉘앙스도 묻어 있는 거는 예. 뭐 우연히 이제 통화 기록 하나 발견된 것 그 때문에 나는 아는 거니까 협조하겠다는데 권성동 의원은 법률 전문가인 이제 정점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점식 의원은 이런 영장은 정말 24년 동안 내가 받은 적도 없고 청구한 적도 없다는데 저희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온 거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이미 실명이 거론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안 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슨 뭐 펜스 부통령을 연결해 줬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뭐 통일교 통일교 간부의 그 통일교 전 간부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했다는 흔적도 있어서 예.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 당연히 이제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충분하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까지는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저는 이 말하자면은 그 특검이 정치를 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고 예. 여론전을 하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말 정밀하게 해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거 전 특검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런 반발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나는 왜 압수수색을 당하냐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성동 의원과 그러면 통일교의 교집합은 현재까지 언론 보도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통일교 뭐 전 간부 행사에 참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 역시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 여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수준에서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강성필 부대변인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독 정치권이 종교계에 좀 공을 많이 들이죠.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종교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해서 다수의 표를 가져올 수가 있기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관심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특수한 목적이 있는 집단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집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또 그 특정 종교에게 또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보통의 이 종교 집단들도 나름대로 다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민원이
어려우니까 민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도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박판일 선생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정당법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런 교집합에 대해서도 뭐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댈 만한 게 있나요? 사실 뭐 정당에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정치인이 어떤 종교단체와 예, 예. 이런 뭐 교유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게 사실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라 하면 그때는 정당법으로 규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좀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잠깐만. 오잡이로 국회 경내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또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서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에게 이제 그거를 부탁한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장이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를 대표해서 너무 사법부의 과도한 수사를 좀 자제시켜. 예, 입법부를 대표해서 사법부가 좀 과도한 수사하는 걸 좀 산부 요인의 수장이니까 그래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우 의장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정치가 또 수사에 개입한다는 수사 중립성에 또 그 원칙에 위반된다는 또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게 3개 특검이 지금 현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인데 국회의장이 누구에게는 압수수색하고 누구에게는 압수수색하지 마라 기준을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현 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고립무원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얘기가 소수 야당이기도 하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장이 국회의장에게 조금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을 대표해서 하는 국회의장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 전체를 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300명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에 이렇게 무절제한 수사는 좀 막아달라는 얘기 같은데 저는 충분히 국회의장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좀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검찰 특검에 이제 수사가 과하다 그러면 여론이 이제 여론의 역풍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지지를 저희가 뒤에 보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검찰에 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뭐 명품백 같은 경우도 불기소돼 버리고,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불기소해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불신이 쌓여 있었고 그것이 특검 조사로 조금씩 이 윤곽이 드러나니까 야 역시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이게 확신이 들어버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궁지로 몰리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특검 찾아가야죠. 성호석 비대위원장이. 뭐 국회의장을 찾아가는 것도 뭐 너무 번지수가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면 저는 특검 찾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안의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기 씨 관련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과 함께 수만 명이 국힘에 같이 가입한 거야. 진짜 국힘은요 앞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윤 대통령을 품고 전환기를 품고 가는 사람을 저는 전당대회에서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어제는 전환기 씨 국민의 입당 논란으로 이제 전해드렸는데 최선표는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거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지금 수만 명이 같이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만 명 얘기를 했어요. 앞서 저희가 1만 명 짚어봤는데 10만 명이 만약에 진짜로 뭐 전환기 씨 주장대로 맞다고 하면 10만 명의 위력은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75만 책임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책임당원이 가입돼 있다면 이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전환길 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추론해 본다면은 아마 여기는 이제 자유우파 세력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왔으니까
국민의힘 당원의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예. 개연성은 높지만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에게 그렇죠. 당원 일일이 이제 입당원서 예. 다 사본 제출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전대도 그렇고 지금 혁신위원회 논란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제대로 된 야당의 대한정당 역할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한길 강사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아주 자기를 따르는 골수당원들이 있어서 최고위원 정도 출마하면은 예. 뭐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전한길 씨가 밖에서 어떤 리셋 코리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 자유의사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은요 우리 당원 당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정강 정책에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도권 정치에 룰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 장외 정치에 있던 분이 들어와서 내가 제도권을 접수하겠다? 근데 지금 이분이 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최고위원 하겠다면은 만약 이분이 최고위원 된다면 그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서 이건 아마 전한길 씨가 지금 최근 본인의 영향력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타결을 하기 위한 그런 좀 강성 발언인 것 아닌가 싶은데 예. 당내 민주주의는 제도권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장 외에서 들어와서 접수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정말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신동욱 의원이나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당에 들어오는 거는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결이 조금 다른 얘기 좀 바뀌긴 이제 했죠. 조금 바뀌긴 예. 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당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하면요, 그냥 자동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종이를 써가지고 시도당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그러니까 입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난 뭐 김계리 변호사처럼 뭐 지도부에 따라서는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고, 예. 당원 자격 심사를 뭐 그동안에 해당적인 걸 했는지 어쨌든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해 버리면은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 지도부는 고심하지만 지도부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전한길 씨와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비대위원장 판단에 아마 오늘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아마 지도부의 고심일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언행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당은 이제 조금 끝난 것 같고 언행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동욱 의원하고 이 10만 명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기 씨 문제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입당 자체를 막긴 어렵습니다. 그분을 아, 그렇군요. 그분 입당 자체를 저는 막긴 어려운데 민주당의 경우도 뭐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이런 인사들 이런 분들은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냥 사실 다 품고 가거든요. 10만 명을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당 책임당원이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할 때 76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 10만 명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당대표 선출 규정에는 어떤 그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예비심사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예를 들면서 이제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김어준 씨는 저희 당원도 아니에요. 아, 김어준 씨도 언급했죠. 네. 예. 근데 무슨 뭐 전한길 씨하고 김어준 씨하고 뭐 비교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근데 국민의힘 정말로 그 전한길 씨 같은 분들 입당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미 입당한 걸 어떡하냐? 아 다시 출당시키면 되는 거죠. 출당시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강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에서? 아니 다 할 수 있죠. 아니 선출된 당 대표도 쫓아낸 당이 국민의힘인데 뭘 그걸 어려워하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본인도 입당 신청했는데 본인은 계류 시켜놓고 걸렸죠, 한 번. 보류 예. 시켜놓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뭐 유튜브 구독자가 120만이나 그런 겁니까? 그래서 김계리 씨도 최근에 뭐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지금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고 부정선거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제 뭐 10만 뭐 당원들 같이 입당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탄핵 그 국면에서 쌍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일명. 그러니까 전한길, 정광훈. 근데 정광훈 목사도 10만 명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뭐 정치권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뭐 본인 구독자가 120만이라고 해서 뭐 10%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허황된 숫자인 것 같고 이런 허황된 주장에 국민의힘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제대로 된 결단 못한다면 이거 정말로 이거 철퇴받을 일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정광훈 씨는 출마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당대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한번 실현 가능성 저희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즐겼습니다. 뭐 기자들이 막 전화 오고 전한길이 당대표 출마하느냐? 기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거 있다면 그건 내 출마하고 싶습니다. 평당원 대표 있으면 이제 그건 내 출마할게요. 친길계 만들고 싶습니다. 친길계 써놨잖아요. 왜요?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친길계 만들어 전한길이가 뭐 한 자리 하나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당 가입하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겁내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하고 김용태가 얼마나 전한길을 대단한 사람이고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 네, 전한길 씨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실제 이런 것들이 전한길 씨의 과장일까요? 저는 좀 허장성세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도권 정당 그리고 그 사실상의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는 거의 자유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의 뭐 이게 말하자면 80년 정당입니다. 그 80년 정당이 장외 세력인 사람 한두 명한테 휘둘려 가지고 그 접수당한다고요?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전한길 씨의 불만이 이겁니다. 왜 친윤들 당시에 40명씩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한 명도 접견도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직도 있고요. 뭐 그런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무서워야 될 거는 광장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저는 이 광장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전한길 씨는 뭐 그렇다고 치진 않지만 그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제도권 정당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저거는 전한길 씨의 허장성세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도 해야 되고 당이 방어도 해야 되는 이 시점을 정말 곤혹스럽게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침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날짜가 나와가지고 이제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분들은 또 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님 정리를 하면 전한길 씨 입당이나 저런 얘기들을 당 지도부는 최수영 평론가 생각처럼 아예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 오히려 뭐 한동훈 전 대표나 김용태 전 위원장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혁신 작업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혁신의 안이 내놓은 것도 몰매를 맞는다는 지금 혁신위원장의 표현까지 하고는 이 마당에 저런 분까지 들어와서 이제 활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이 아닌다고 이게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전직 당대표와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와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전 그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막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언행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는 윤리위를 구성해가지고 출당도 시킬 수 있다는 저는 그 엄포로 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금 외곽에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이제 입당 자격이 부여돼가지고 당원으로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의 품격과 그런 윤리를 실추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거기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고를 한 것이다. 앞으로 언행에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슴입니다. 계속 이제 전한길 씨나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절했다, 탈당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아서 오히려 또 연관되는 듯한 이미지가 좀 더 씌우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뭐 지켜보겠다, 뭐 잘못하면 그때 뭐 처벌하겠다 이런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유가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만큼 이 기사가 뭐가 나오고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왔다.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뭐 어쨌다. 적부심을 했다. 뭐
그러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과연 국민의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앞서 우리가 말을 했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악재도 따지고 보면 근본을 찾아가면 다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건데 예.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전환길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당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이 누가 보더라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한다? 그러면 또 이분과 함께 또 당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이의 제기하면 또 그 과정들이 보도될 것이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좀 전환기실 뒤에 있는 어떤 강성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조금 그 지지율 때문에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대인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창조적 파괴가 이럴 때 필요하다. 그냥 다 부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결별하고 예.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결별을 해야 하고 다시 국민의힘을 일으키는 그런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흐름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 22일 한 달여 정도, 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당권 주자로 뭐 거론되는 장동혁 의원하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문수 전 후보 전대 출마 관련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당의 혁신 방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그 결심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실 거죠? 지금 출마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을 좀 새롭게 바꿔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초재선 의원님들이 많고요. 또 소장포 의원님들이 많고.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김문수 전 후보인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는 즉시 출마 여부를 알릴 것이다. 지금 잡혔거든요. 어떻게 저도 주말에 아마 SNS는 아니면 또 그 뭐 훌라후프 돌리는 영상 뭐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쯤에. 주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도 본인도 건재하고 그다음에 출마 의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밝힐 거라면 저는 이제 뭐 정론관에서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 SNS보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전대는 사실상 이게 지금 8월에 이제 말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주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장동영 예.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부산의 조경태 후보, 그다음 의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변수를 보고 아마 저는 이 4명 정도 묻어지는 걸 보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데 확신이 드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할 듯 말 듯 한다는 얘기는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대는 사실상 어찌 보면 독이든 성배가 아니라 독이든 독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대를 통해서 특검 정국까지도 다 방어해야 되는 당대표 역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이런 분들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혁신위를 건너가지 못하면서 전대를 직행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과연 당의 혁신이 이런 지도부가 예. 당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 물론 당원 투표니까 법적으로야 정통성을 갖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최소한 지금 이렇게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다시 한번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당원 80과 국민 여론조사 20 이걸 빼고요. 예.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가야 됩니다. 5대5로? 5대5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길인데 지금 8대2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전환기식 10만 명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당이 되는 겁니다. 예. 만일 당심 대 민심을 50대 50으로 가면 전환기식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대 출마하는 후보들 관리하는 이제 선관위는 황우려 위원장인데 예.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최수영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그 후보들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그 주류 이게 좀 우세해 보이긴 하거든요. 후보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장동혁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저분들이 지금 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그렇게 평가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 왜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왜 더 나설까? 예. 하고 오히려 저는 더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론에 관련된 문제는
그야말로 한가로운 얘기가 돼버렸어요. 우리 앞서 말한 전한길 씨 같은 분이 만약에 전당대회까지 출마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이분이 본인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내가 당대표 후보 누구랑 또 러닝메이트다고 한번 따라다니고 하면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우리가 함께 안 해서 대선 패배했다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혁신 전당대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은요. 최소한도로 그래도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돌아가지 정말 이러한 모습은 안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혁신이 들어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원 80에 국민 29조니까 혁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민심 50을 받겠다 하면은 그 정당이 새로 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과거 당원 100%였는데 그나마 8대2가 된 거 많이 진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실은 그때 당원 100%를 왜 바꿨습니까? 그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직접 직할 통치하려고 그때 전대 룰을 바꾼 거 아닙니까? 거기서 8대2가 됐다고 그거를 발전이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날려 그러면은 국민의 마음을 사야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얻는 겁니다. 그 정권을 얻는 거는 당원이 줍니까? 후보는 당원이 주지만 결국 정권을 획득하는 건 국민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당원 50대 국민 50 돌아가야죠. 저는 그게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친한계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죠. 그런데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 내용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런 조치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이게 결국 이제 이 모든 책임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있다라는 거를 몰아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 대선 후보 비판하고 계파 갈등 조장했다? 어떤 정치인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당의 품격의 문제가 문제를 해당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 몰라도 발언을 가지고 저는 그것도 이제 특정하게 비난했던 게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계파 갈등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그 김종혁 의원이 개인적으로 전 최고위원 자격으로 했던 걸 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당에서 윤리 규정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하자면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혁신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이 국민의힘이 이게 지향해야 될 모습인가? 좀 회의감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윤리위에 회부가 되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을 받나요? 위축되죠. 엄청 위축되고. 근데 저는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런 쉽게 해서 음모론을 좀 의혹을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를 좀 같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160억의 선거비가 어디로 갔느냐? 라는 의문은 대선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김문수 당대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저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것 같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당 지지율 한번 보면은 국민의힘이 2주 연속인가요? 19%네요. 지금 23%까지 갔다가 최근 조사를 보면 19에서 일단은 멈춘 상황인데 문제는 20을 지금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떨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아주 어려워요. 올라가는 거는 원래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한번 떨어지는 건 계속 이제 하방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 마음을 돌리려면요. 마음을 돌리는데 2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 보이면서 누구를 징계하겠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가 내가 들어가서 당 접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와중에 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도 보면 이제 TK도 마음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반성은 제가 처절하게 어떻게 하면 다시 민심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 당이 여기서 변하지 않고 과거와 절연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구주리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똘똘 뭉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특히나 지금 야당이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필리버스터밖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 높은 지지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정답은 뻔한 거죠. 여기 민주당 같은 경우는 43에서 46으로 올라갔어요.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수 후보자 여론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입니다. 우상호 수석하고 박찬대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늘 인사청문회가 여당은 이제 무사히 다들 통과하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또 인사권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있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제 국민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직은 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일단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주말주 내일부터 해가지고 주말께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석필 부대 이 표현 어때요?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들도 있다. 그럼요.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짜증이 나 있는 건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뭐가 다르죠? 짜증은 아이고 저 왜 저렇게 했어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사람이 미운 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짜증이 난 거예요. 하지만 분노라는 것은 완전 돌아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심의 예민한 그 중간값을 저는 그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당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분노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분노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인수위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너무나도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다 잘하려는 어떤 강박관념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열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나 이재수 후보자나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소강 상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주말까지 좀 잘 보고 다음 주 중에는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이다. 다음 주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기류 변화가 대통령실에 아니면 대통령에 기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인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는 물소대가 강을 건너듯 해야 한다. 우리가 동물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일거에 쫙 건너잖아요. 때를 무리를 지어서 건너가는데 다 건너갑니까? 한두 마리는 못 건너가고 강에 빠지거나 남아서 못 건너가서 발동동하다가 맹수에게 잡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의 전략이 이거 아닌가 봐요. 오늘까지 사실상 이제 오늘까지 이제 모든 청문회가 끝나잖아요. 다 보자고 했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른 흠결 많은 후보자들이 다 덮여졌습니다. 거기에 화력을 집중할 새도 없이 지금 강 부대변인이 말한 대로 국민의 분노는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모든 것을 분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후보자들이 무사히 지금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다 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끝난 주말 지점에는 그 방탄 이제 청문회는 끝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진실의 시간은 다가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리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선 후보자 2005년 국무위원 인사청문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년 만에 첫 낭만 후보자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지지율에 10%가 빠지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정답은 명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그래서 앞서 제가 민주당 지지율을 말씀드린 이유가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고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고했다고 하는 순간 저는 다음 주 갤럽 지지율 제 장담컨대 5% 이상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보고 있겠다고 하니까 보는 거죠. 우상호 수석의 말을 빌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만약 이번 주말에 저는 다 이제 말하자면 스펀지처럼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을 방어해 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두 사람에 대해 아마 저는 낙마를 아마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의 영향이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반응하는 아주 조응성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실용주의라는 거는 감안해 보면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홍기 봐. 여기 밑에가 답을 붙었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불길이 엄청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신정지 상이 별로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는 있는데요. 다른 피해는 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박주희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봤지만 간밤에 지금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광명시 한 10층짜리 아파트에서 큰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고 장비 40여 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끌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불을 끄긴 했지만 지금 영상을 보면 화재가 만만치 않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꽤 컸어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사망자를 포함해서 전신 화상과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모두 23명, 그리고 연기 흡입 같은 경상을 입은 사람이 42명으로 총 65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는 1층 주차장을 비롯해서 건물 전체가 이 화재에 휩싸이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제 불이 시작돼서 위로 번져 올라간 겁니다. 그럼 박민규 변호사님, 도대체 이 화재의 원인은 지금 뭘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층 주차장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펑펑 소리가 나면서 차들 사이로 불들이 번졌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 단라큰이 발견됐다는 게 이제 단라큰이요? 네, 큰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 발생하는 게 단라큰입니다. 이 건물 주차장 천장에는 여러 개의 이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단열재로 감싸져 있는데 아마도 전선 케이블에서 이제 불이 난 뒤 이 단열재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건물 안쪽으로 대량의 연기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피해가 컸던 것이 이 아파트의 특이한 구조 때문이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건물이 필로티 구조였거든요. 이게 예. 건물 1층은 기둥으로만 지탱이 되고 나머지는 개방이 된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방된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사실상 2층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층 세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 아래층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로 공기 유입이 활발하게 돼서 불이 나게 되면 굉장히 불이 순식간에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게 맨 아래층이 또 개방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나 불길이 막힐 부분이 없습니다. 곧바로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상층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서 이른바 아궁이 효과가 피해를 키웠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불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42명이나 연기를 흡입해서 일단 경상이라고는 하는데 박주희 변호사,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다른 사고보다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 화학 성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재들이 탈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몸 안에 들어가면 이 기도를 자극해서 그 자체로 폐에 염증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식 발작이나 아니면 호흡곤란까지도 올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던 유독가스가 이런 호흡기에 늘러붙어서 후유증을 발생을 시킬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 필로티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익숙해질 정도로 그동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때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비슷한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이때 불이 구조의 특성상 빨리 번지기도 했지만 이때는 특히 3층에서 10층까지 방화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굉장히 빠르게 건물에 불이 번지면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2017년에는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29명이 목숨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이때도 필로티 구조가 화재의 확산을 가속화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호우 상황도 조금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뭐 고비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가 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전국이 지금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광주의 상황이었는데요. 밤사이에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폭우 때문에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남 무안군과 또 영암군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를 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역대급 호우 때문에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지금 열차 운행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이용객이 많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남부 지역의 운행 차질이 심각하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호남선의 경우에는 광주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경전선은 동대구역부터 진주역까지, 그리고 전라선은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렐에서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 내로 복구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예, 지반이 약해지는 점이 조금 두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밤이 또 고비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50에서 80mm 시간당 오는 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당이요? 시간당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오늘 밤이 고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비가 좀 소강 상태에 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다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남과 경남에는 300mm 이상이 온다고 하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은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에는 최대 150mm, 서울과 수도권에는 3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침수 피해를 지금 복구를 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 참 하늘이 야속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는 이제 충청 지역에 집중되더니 이제 광주 호남 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간밤에 정체 전선이 남하를 하면서 광주, 전남, 경남 지역을 덮쳤습니다. 특히 광주에선 하루에 무려 426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기록은 1939년 기상 관측 이후 광주 지역 역대 최고 1강수량입니다. 예년 7월에 있는 강수량 평년값이 293mm인데 이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하루 만에 한 달치보다 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입니다. 예,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사진을 보면은 그 강수량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 한 카페 사진이 지금 뭐 거의 떠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SNS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광주 북구에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물 위에 테이블과 의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고 이 물 높이가 그 테이블의 다리는 충분히 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흙탕물들이 다 밀려와 있고요. 다행히 매장에 있던 인원들은 모두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스타벅스 매장 안에 보면은 의자하고 이제 집기류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또 하나 좀 이거 좀 황당한 일이면 돈 봉투도 떠다녔어요? 네, 뭐 이 역시나 광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침수 현장을 정리하던 소방대원이 현금 540만 원이 들어있는 이 봉투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소방대원이 도로변에서 안전조치 작업 중에 젖은 흰 봉투를 발견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열어봤더니 무려 현금 54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당연히 소방대원은 이 현금 봉투의 주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봉투의 겉면에 한 업체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이 봉투에 적혀 있는 회사명을 바탕으로 지금 소유주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또 안타까운 거는 이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된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역시 광주에서 사람이 하천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실종자가 60대로 추정된다 이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과 이제 소방당국이 이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신고가 대전에서도 접수가 됐는데요. 실종자는 다리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농작물 피해인데 농작물 피해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농작물로 이제 피해가 1만 3천 헥타르 정도가 되는데요. 1헥타르는 이 1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장에 1만 8천여 개 면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이제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참 걱정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소식인데 이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또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예, 전부 동의합니다. 네.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법무행정에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방금 보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자 후보자가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비자금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자금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이 소멸시효를 배제해서라도 상속자들에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뜻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금 문제가 나온 게 이 메모 기억하실 텐데 그 항소심 이혼 항소심에서 나왔던 거죠? 네, 뭐 이 이혼 사건이 사실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재벌 총수의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액이 얼마나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받는 건데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 분할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메모가 나오면서 이 비자금이 300억 원이 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에게 지원이 되면서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의 지금 이 성장에 기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항소심에서 이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0억 원으로 20개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분할 1조 원 선고에서 이 메모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SK그룹 경영에 대해서 노 관장의 경영 기여 여부가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노 관장 측에서는 이 비자금 300억 원 그리고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친의 유무형적인 지원 그리고 노 관장 스스로가 경영에 관여해서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에 그룹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그 증거로 항소심 때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져 있는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돈이 선경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기 때문에 자신 노 관장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약 1조 3,800억 원의 이 재산 분할이 선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옥숙 여사가 메모를 하면서 나머지를 잘 보면요. 노 회장, 신 회장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300억에 대해서는 성경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썼느냐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옥수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메모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나 직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성경만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측에서는 만약에 최종현 회장이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최 회장 또는 뭐 최종현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을 텐데 성경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움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 이 사실은 항소심에서 이 300억 원이 선경, 지금 SK가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여했다라고 인정됐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 자체를 보면 이게 최종현이라는 회장 개인한테 들어간 것보다 당시에 이 성경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했고 또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예. 기업의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이제 이름이나 직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만 성경이라고 써 있다는 걸. 근데 이것만으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사실 돈이 오간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뭐 가장 뭐 결정적인 거는 뭐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현금으로 만약에 오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재판부가 어떠한 정황을 믿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황을. 네, 그래서 이 메모를 대해서 항소심은 충분히 돈이 오간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예. 그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판사들 같은 경우 또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판사의 의중에 좀 달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1조 원의 그 상소관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비자금으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앞서 이제 김유지 아나운서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를 추징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증여세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을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본 사안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메모를 통해서 300억 원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재판부에 제출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 300억 원이 노태우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재산이라거나 혹은 유효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소영 관장의 회사에 대해서 기여 여부인데 이런 게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편지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노소영 관장이 22년 전에 주고받았던 옥중 서신을 22년 네, 전에? 대법원에 예. 제출을 했습니다. 8장 분량의 편지 3통인데요. 이제 이걸 보면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SK텔레콤 사회이사들과 특별 면회를 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회사 경영 관련 내용이 편지에 오가는 점, 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남편이 SK텔레콤의 경영권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예. 이렇게 편지로 회사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본인과 나눌 만큼 자신이 경영상의 조언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해당 편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주희 변호사 이 내용도 양측이 지금 해석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메모를 두고 사실 다른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두고도 사실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이 편지가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한테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경영적인 조언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도 가능한데 네. 반대로 또 해석을 하면 만약에 사실은 일반적인 부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이 옥중에서 아내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옥중에서도 이 서신을 통해서 알렸다라는 거는 그 전에도 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아내와 충분히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애매해요. 그럼 박민무 씨 여기서 기여한 거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거는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예, 이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려면 사실 회사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1인 경영자의 뭐 컨디션이나 그날의 기분 같은 것들이 중요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육아라던가 혹은 가사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내조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텐데요. 예. SK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재계, 서열, 수위를 다투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내조를 넘는 구체적인 기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령 회사 설립 당시에 자금 지원이 분명히 있었는지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적은 있는지 노 관장의 인맥이 경영에 도움이 됐는지 혹은 회사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 또 이에 대한 입증 자료들도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에 뭐 편지에 네. 경영 관련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 편지를 보면은 최 회장이 자녀들의 안부를 묻거나 이제 예.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좀 관심을 끌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칠 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작별 인사로
I love you라고 적기도 했고요. 자기의 서명을 러브 토니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니가 최 회장의 영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관장은 이런 편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최 회장이 굉장히 다정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2003년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최 회장 측의 주장은 굉장히 또 상반돼요. 1998년 무렵부터 이미 불화를 겪고 있었고 뭐 쇼윈도 부부 생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러브 토니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예. 편지에 쓰는 상투적인 문구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가정사를 논의한 것은 부부의 뭐 불화와는 무관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전에 한번 좀 전해드린 소식인데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요. 이제 학생이 시험지 유출 없이 시험을 봤나 봐요. 네.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리 80점을 받은 것으로 수학 40점이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학교 관계자는 평소에는 대부분 만점을 받거나 실수로 한 개 정도 틀리는 학생인데 이번에 점수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부모들과 학생들 반발이 좀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학부모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는데요. 시험지 유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학생의 실제 성적이 그 정도였고 지금까지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유지했던 거는 이 시험지 유출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반응인데요. 여기에 학부모들은 그동안 전교 1등으로 받은 성적은 모두 가짜였던 거 아니냐. 예. 성실하게 공부했던 2등 학생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예. 엄마가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의사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마가 딸을 의대에 보내려고 과욕을 부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럼 학생은 이걸 좀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1학년 1학기 첫 시험부터 엄마가 사전에 준 이 시험 문제와 실제 시험 문제가 똑같아서 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렇겠죠. 엄마가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냥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1학년 때는 종이 시험지로 받았고 2학년 때는 이 휴대전화 사진으로 문제를 전달받았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박민규 변호사 숙명여고 사건에서 예. 처벌 받았었거든요. 그럼 예. 이 학생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가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예. 그 사건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숙명여고 쌍둥이는 자신들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었는데 지금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그래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